아버지,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주도에 아주 특별한 분들만 모시는 호텔을 예약해뒀거든요. 아, 거기 가면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 자식의 그 다정한 목소리에 속아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생 남의 신발 밑창이나 기우며 모은 수백억의 재산. 아들은 그 돈의 행방이 든 낡은 주머니 하나를 뺏기 위해 75 늙은 애비를 지도에도 없는 오지의 요양원에 짐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잘 있으시오 영감탱이. 이제 이 돈은 내가 사람답게 사는 데 쓸 테니까.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부짖는 대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녀석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뺏어간 그 열쇠가 금고를 여는 행운의 열쇠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지옥문의 열쇠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재산 때문에 당신을 버린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탐욕을 이용해 처절한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을 향해 아버지가 던지는 서늘하고도 치밀한 복수극. 자식이 버린 것은 늙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 남자의 기막힌 반전 드라마. 지금 그 지옥 같은 효도 관광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상대가 만약 내 목숨보다 소중히 키운 자식이라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한 아버지가 자신을 돈줄로만 여기는 비정한 아들을 향해 던지는 서늘하고도 치밀한 경고장의 서막입니다. 낡은 한옥집 주인이 감춘 수백억대 금고, 그리고 그 금고를 열기 위해 효도라는 가증스러운 가면을 쓴 아들의 추악한 연극. 그 소름 끼치는 진실 속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경기도 양평의 깊은 끝자락,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따라 들어가면 낡은 기와를 얹은 해진 한옥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군데군데 이끼가 낀 담벼락과 삐걱거리는 대문. 이곳의 주인은 올해 75이 된 한만수옹입니다. 만수 씨는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소문난 구두쇠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대충 꿰매 신고 10년이 넘은 낡은 점퍼를 교복처럼 입고 다니죠. 시장에서도 시든 배추 한 포기 가격을 깎느라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가 자식 뒷바라지에 재산을 다 쓰고 남은 것 없는 가난한 노인인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만수 씨의 그 거칠고 갈라진 손마디에는 무일푼으로 시작해 수백억대 자산을 일군 자수성가한 자산가의 치열한 세월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등짐을 지고 전국을 누비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잠 한숨 제대로 자지 않고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죠. 그렇게 모은 부는 이제 남부럽지 않은 규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그 부를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태준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번듯한 IT 기업을 운영한다는 아들은 만수 씨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자부심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아들에게조차 자신의 진짜 재산 규모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자식에게 독이 될까봐 혹은 넘치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흐려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나는 가진 게 이 낡은 집뿐이다. 그러니 너는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적막함만이 감돌던 한옥마당에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섭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무려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당을 쓸던 만수 씨에게 달려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빳빳하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동안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태준의 눈밑은 거무죽죽하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하얗게 바짝 말라 있었죠. 만수 씨는 수십 년간 거친 비즈니스 현장에서 다져진 직감으로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의 이 갑작스러운 방문이 그리움이나 효심 때문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절박함 때문이라는 것을요. 사실 태준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무리하게 코인과 해외 주식에 손을 댔다가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사채업자들에게 매일같이 신체 포기각서 독촉을 받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낡은 한옥은 아버지가 사는 소중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노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 즉 한만수옹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내려온 금괴와 채권을 숨겨뒀다는 소문의 실체를 털어먹을 마지막 금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태준의 지극하고도 징글징글한 효도 연극이 막을 올렸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귀하게 자란 태준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거친 손으로 물을 썰고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만수 씨의 냄새 나는 발을 손수 씻겨드리고 밤마다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떱니다. 만수 씨는 그 가식적인 친절과 과장된 웃음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칼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모르는 척 아들이 떠주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허허 웃어주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갑자기 이러니까 내 마음이 참 묘하구나. 평생 안 하던 짓을 하니 내가 이제 정말 갈 때가 다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버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제가 철이 든 것뿐입니다. 서울 공기 안 좋고 병원 멀어서 걱정되니까 여기 대충 정리하고 저랑 같이 서울로 가시죠. 제가 큰 아파트 하나 장만해뒀습니다. 거기서 남은 여생 호강만 하시면 됩니다. 태준의 눈은 말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장식장 밑, 벽지 뒤, 장독대 아래. 금고가 있을 법한 곳이라면 어디든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닿았습니다. 태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그 실체 모를 수백억 대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방문을 연 지 일주일째 되던 밤, 만수 씨는 아들과 마주 앉아 낡은 소반 위에 약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술 기운이 적당히 오른 척 연기하며 만수 씨는 자신의 허리춤에 칭칭 동염에 둔 낡은 천주머니 일명 전대를 슬쩍 내보였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촛불보다 더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이 낡아빠진 전대 보이지? 사람들이 내 전 재산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 사실 내 평생의 피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여기 든 낡은 열쇠 하나가 내 모든 자산이 잠긴 지하 금고의 유일한 키야. 내가 죽으면 이건 당연히 내 거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설령 내 자식인 너에게도 줄 수 없어. 이건 내 목숨줄과 같은 거니까. 태준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만수 씨의 얼굴이 아닌 허리춤에 매달린 그 작고 낡은 주머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주머니만 뺐으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다시 세상의 꼭대기에서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군림할 수 있다는 광적인 탐욕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사건은 그날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한옥의 낡은 창호지 너머로 푸르스름한 달빛이 칼날처럼 시리게 비쳐들었습니다. 만수 씨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진 듯 고른 숨소리를 내며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자신의 숨소리조차 죽이며 아버지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깰까봐 숨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태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수 씨의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끈을 풀기 위해 손끝이 전대에 거친 천 조각에 닿는 순간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준아. 갑자기 정적을 깨고 들려온 만수 씨의 목소리에 태준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만수 씨는 눈조차 뜨지 않은 채 아주 나직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자리가 많이 불편하냐? 잠도 안 자고 왜 내 옆에서 그러고 서 있어? 태주는 등줄기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급히 손을 거두어 이불 끝자락을 잡고 펴주는 척 필사적인 연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밤 공기가 차가운데 이불을 자꾸 걷어차시길래 감기라도 걸리실까 걱정돼서 덮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내 아들이 참 효자야. 어서 가서 자라. 밤이 깊었다. 내일은 제주도로 떠나야 하니까 기운 아껴둬야지. 태주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태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단지 잠결에 잠꼬대를 한 것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전대 안에 진짜 인생 역전의 절대 반지가 들어있다고 믿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나간 뒤 어둠 속에서 다시 눈을 뜬 만수 씨의 눈동자가 얼마나 시리고 깊었는지를요. 만수 씨는 자신의 허리춤을 감싸고 있는 전대를 힘주어 꽉 쥐었습니다. 사실 그 전대 안에 든 키는 진짜 금고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본심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 만수 씨가 정성껏 마련한 지옥의 미끼였죠. 만수 씨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내 아들로 남을 기회를 잡을지 아니면 내 재산을 노리는 비정한 도둑으로 남을지. 내일 떠나는 이 여행이 내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이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태주는 간밤의 소동은 잊은 듯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가식적인 표정으로 만수 씨의 짐을 챙겼습니다. 태주는 이미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어느 깊은 산속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요양원으로 보낼지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비행기 시간 늦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비싸고 화려한 호텔로 예약해뒀으니 오늘만큼은 세상 걱정 다 잊고 즐기시면 됩니다. 자, 효도 여행 출발하시죠. 만수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만 믿으마. 가자꾸나. 제주공항의 입국장은 여행객들의 들뜬 웃음소리와 설렘 가득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만수 씨는 아들 태준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평생 땅만 파고 남의 신발 수선하며 사느라 비행기 한 번 제대로 못 타본 노인이었죠. 만수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야자수와 탁 트인 푸른 하늘을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보려 애쓰며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영락없이
소풍 나온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태준아, 여기가 진짜 제주도냐? 세상에 공기가 참 달구나. 흙 냄새가 아니라 꽃 냄새가 나. 내 덕분에 내가 죽기 전에 이런 호강을 다 하는구나. 내 엄마가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주는 대답 대신 만수 씨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부모를 향한 정이나 애틋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서 거추장스러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초조함과 비정한 결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공항 주차장에 미리 대기시켜둔 렌터카로 아버지를 서둘러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했던 안락한 고급 세단이 아니라 선팅이 짙게 되어 내부가 보이지 않는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아버지, 호텔로 가기 전에 공기 더 좋은 산책로로 갈게요. 거기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아무나 모르는 비밀 장소 같은 곳이에요. 승합차는 해안도로의 푸른 바다를 등지고 점점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예쁜 카페도 화려한 호텔의 간판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우거진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차체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만수 씨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불안한 듯 창밖을 내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아, 길이 너무 험하구나. 여기 호텔이 있는 게 맞느냐? 사람 한 명 안 보이는데. 우리 길을 잘못 든 거 아니냐? 태준은 대답 없이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응시했습니다. 태준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비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마음을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아버지. 여기는 아주 특별한 분들만 모시는 곳이라 그래요. 조용하고 아무도 방해 안 하는 그런 천국 같은 곳이죠. 차가 멈춰 선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깊은 산속, 깎아지른 절벽 아래였습니다. 녹슬어버린 육중한 철문과 높은 담벼락 위로 날카로운 철조망이 촘촘히 쳐진 삭막한 건물. 간판조차 없는 그곳은 요양원이라기보다 차라리 요새나 수용소에 가까웠습니다. 태준이 거칠게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만수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금 전 공항에서의 다정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리세요. 여기가 이제 아버지가 계실 곳입니다. 짐은 제가 다 챙겼으니까 몸만 내리시라고요. 만수 씨는 휘청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만수 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태준아, 이게 무슨 소리냐? 호텔로 간다며. 여긴 무서운 곳 아니냐? 집에 가자, 얘야. 나 그냥 양평집에서 지낼란다. 나 국수 한 그릇이면 좋게. 제주도 구경 안 해도 된다. 태주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만수 씨의 허리춤을 향해 맹수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그가 그토록 탐냈던 수백억 대 금고 열쇠가 들어있다고 믿는 그 낡은 전대 주머니였습니다. 거길 왜 가요? 이제 그 집도 내 명의로 넘길 건데. 아버지, 곱게 이 주머니 내놓으세요. 이거 하나면 내 빚 다 갚고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요. 아버지는 여기서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남은 돈은 내가 잘 쓸 테니까. 태주는 저항하는 만수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전대끈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전대가 아들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만수 씨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75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태준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모자라 나를 이런 사지에 버리는 것이냐. 내가 내 아버지다. 태준아. 태준은 전대를 품에 소중히 넣으며 사내들에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아버지가 아닌 귀찮은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안도감만이 스쳤습니다. 원장님, 약속한 대로 이 노인네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세요. 면회도 안 올 거고 연락도 안 받을 거니까. 죽을 때까지 여기서 책임지시는 조건으로 돈 넉넉히 입금했습니다. 가끔 사고로 죽어도 저는 묻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사내들이 만수 씨의 양팔을 붙잡아 어두운 건물 안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는 끌려가면서도 멀어지는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산짐승의 울음보다 더 처절한 통곡이 산기슭을 울렸습니다. 태준아, 태준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태준아. 태준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를 요란하게 내뿜으며 승합차는 먼지를 휘날리며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먼지바람만 남은 그 자리에 태준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확신하며 비열하고도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태준은 전대를 꽉 쥐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그 차의 백미러 너머로 끌려가던 만수 씨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는 사실을요. 만수 씨의 눈빛은 조금 전까지 아들에게 애원하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마치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지켜보는 노회한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사내들의 손을 힘있게 뿌리쳤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만수 씨는 옷 안감을 손으로 거칠게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준이 훔쳐간 낡은 전대와 똑같이 생긴 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진짜 전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 주머니 속에서 반짝이는 금속 열쇠를 꺼내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아들의 차 잔상을 향해 아주 낮고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태준아, 내가 가져간 그 키는 내 전 재산을 여는 키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심판할 지옥문이 열쇠란다. 고작 그 가짜 키 하나에 내 애비를 팔아넘기다니. 너는 결국 내 탐욕의 무게에 눌려 죽게 될 거다. 그래, 지옥행 티켓을 끄는 소감이 어떠냐? 이 비정한 놈아. 만수 씨는 저항을 멈추고 제 발로 건물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고 습한 복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하지만 만수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우면서도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양원의 원장이 태준의 거액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아버지를 감금하는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들의 파렴치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버릴 거대한 함정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준은 지금 공항으로 향하며 꿈에 부풀어 있겠지요. 아버지가 잠결에 일러준 가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열어 금송아지를 만질 생각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금고를 여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그 금고 속에는 태준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 독촉장과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그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을 심판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의 문턱에 발을 들였을 뿐입니다. 제주 산간의 차가운 바람이
철문을 매섭게 때립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복수극. 자식이 버린 것은 늙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유일하고도 마지막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태주는 언제쯤 뼈저리게 깨닫게 될까요?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가 끌려 들어간 요양원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오른 벽지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고 복도마다 배어있는 락스 냄새는 코끝을 찔렀습니다. 사내들은 만수 씨를 복도 끝자락에 있는 좁고 창문 하나 없는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녹슨 철제 침대 하나와 낡은 담요 한 장이 전부인 그곳에서 만수 씨는 처음으로 육체적인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내는 만수 씨의 턱을 거칠게 치켜들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어이 영감님, 아들이 돈 꽤나 찔러주고 갔으니까 얌전하게 있어. 괜히 여기서 나가겠다고 소란 피우면 아들 체면도 있고 우리도 피곤해지니까. 알겠어? 만수 씨는 대답 대신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 당황한 원장은 헛기침을 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고 만수 씨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시각 제주공항을 거쳐 급히 서울로 돌아온 태주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양평의 낡은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품에는 아버지를 버리고 뺏어온 그 낡은 전대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이 열쇠로 금고만 열면 모든 지옥 같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한옥 앞마당에는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주방 구석의 낡은 찬장을 걷어내고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육중한 강철 금고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대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낡은 금속 열쇠가 금고 구멍에 꽂히는 순간 태주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짐승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내 거다. 영감탱이 진작 줄 것이지. 태주는 힘을 주어 열쇠를 돌렸습니다.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금고의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태주는 황금빛으로 가득할 금고 안을 기대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번쩍이는 금괴도 빳빳한 채권 뭉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당황하며 종이들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은행 연체 통지서, 사채업자들의 최종 경고장, 그리고 태준 본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연대보증 서류들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금고 안을 뒤졌습니다. 종이 뭉치들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만수 씨의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배신은 스스로 무덤을 파괴한다. 내가 짊어지럽보다. 태주는 비명을 지르며 종이들을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사실 만수 씨는 태준이 주식과 코인으로 빚을 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들의 모든 금융 기록을 추적해 왔습니다. 만수 씨는 자신의 실질적인 자산인 수백억 대의 부동산과 채권들을 이미 한 달 전 사회복지법인 만수재단으로 전액 기부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들의 법인 인감을 도용해 아들이 모르는 사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발생시켜 그 채무의 화살이 고스란히 태준을 향하게 설계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태준은 단순히 파산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유기한 죄와 더불어
법인이 저지른 수십억 대의 채무를 독박 써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만 반복되었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가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거대한 감옥에 처박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요양원의 만수 씨는 식사 시간이 되어 들어온 직원이 내던진 식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 식어 빠진 국에 딱딱하게 굳은 밥 한 덩이. 직원은 만수 씨의 어깨를 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어이, 영감님. 아들이 이제 전화도 안 받네? 당신 버려진 거니까 그냥 이거라도 먹고 죽지 말고 버텨. 만수 씨는 대답 없이 직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직원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수 씨는 천천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모욕과 멸시가 섞인 밥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씹어 삼켰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아들의 파멸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요양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만수 씨는 복도 끝에 있는 구식 공중전화기로 다가갔습니다. 주머니 깊숙한 곳, 찢어진 옷 안감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은 단호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수 씨의 평생 친구이자 은퇴 후 만수 씨의 자산을 관리하던 전직 강력계 반장 조 형사였습니다. 만수 나일세. 준비는 다 끝났네. 그쪽 아드님이 금고를 열었다더군. 지금 양평집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 조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만수 씨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제주도의 시커먼 바다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고생했네, 친구. 이제 2단계를 시작하게. 태준이가 빌린 사채업자들에게 정보를 흘려 내 명의로 된 채권들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놈이 아버지를 어디에 감금했는지 알게 하란 말이야. 사냥개들이 제 주인을 물어뜯게 만들어야지. 만수 씨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조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자네 아들일세. 만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렸을 때 이미 타인이 된 것이네. 나는 지금 자식을 벌하는 게 아니라 괴물을 잡으려는 것이야. 전화를 끄는 만수 씨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요양원의 원장은 태준과 연락이 끊기자 불안함에 휩싸였습니다. 태준이 약속한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장은 만수 씨의 방으로 달려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 영감탱이야. 내 아들 어디 있어? 왜 돈을 안 보내는 거야? 원장은 만수 씨의 덜미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원장의 손목을 낚아채며 아주 강력한 힘으로 비틀었습니다. 75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원장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받을 돈은 이제 없을 거다. 대신 내가 받을 건 경찰의 수갑과 태준이가 빌린 사채업자들의 칼날이겠지. 원장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수 씨는 원장을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낡은 침대 밑에서 미리 준비해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태준의 사무실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태준이 빌린 돈의 이자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은 태준의 아버지가 요양원에 감금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태준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칼날을 세웠습니다. 강 대표, 아버님 모신 곳 어딘지 말해. 그분 명의로 된 무기명 채권이 거기 있다며?
태주는 벌벌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속였어요. 거긴 빚쟁이 서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준을 차에 싣고 다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만수 씨가 의도한 대로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제 태준의 목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의 좁은 창살 아래 만수 씨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태준이가 이곳으로 올 것이다. 자신이 버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만수 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태준아, 이제 내가 버린 이 지옥이 얼마나 추운지 내 몸으로 직접 느껴볼 시간이란다. 요양원 복도에는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함께 불길한 예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만수 씨의 복수는 이제 막 전반전을 끝내고 가장 잔혹한 후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을 실은 차가 거칠게 제주도 산길을 오르고 있을 때 만수 씨는 요양원의 감금실 벽에 손가락으로 날짜를 새겼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들어온 지 단 이틀.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태준에게는 평생보다 긴 고통의 시작이 될 것임을 만수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맛있는 법이라는 말처럼 그는 가장 차가운 복수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승합차가 요양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원장은 이미 공포에 질려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모든 출구는 이미 조 형사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태주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 내려와 요양원 건물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건물의 창살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태준의 통곡 소리를 흩뜨릴 뿐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방 안에서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곳에서 나갈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비명은 그에게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천륜에 대한 법 집행의 소리였습니다. 만수 씨는 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원장도 직원들도 이제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만수 씨는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 나와 요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 태준과 사채업자들을 향해 그는 평생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가장 차가운 아버지의 얼굴로 마주 섰습니다. 태준아, 여기가 내가 말하던 천국이더냐? 만수 씨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태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향해 기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그런 아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부모 자식의 연은 없다. 오직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범죄자와 증인만이 남았을 뿐이다. 요양원의 낡은 샹들리에가 깜빡거리며 태준의 무너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만수 씨는 조 형사가 보낸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태준의 비명과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만수 씨는 다시 푸른 바다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완성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 다시 그 삭막한 요양원 로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를 짐짝처럼 버릴 때만 해도 기세등등했던 고급 수트는 이미 흙먼지와 땀범벅이 되어 걸레짝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우두머리인 사내는 날카로운 등산용 칼로 태준의 턱끝을 툭툭 치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강 대표, 시간 없어. 아버님 입에서 번호 안 나오면 오늘 내 손가락은 여기서 다 반납하는 거야. 알겠어?
태주는 실성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만수 씨가 갇힌 방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만수 씨가 낡은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문이 열리자마자 만수 씨의 무릎팍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금고 안에 든 서류들 다 가짜죠? 진짜 돈 어디에 숨기셨어요? 지금 당장 말 안 해주시면 저놈들이 저를 죽인대요. 아버지, 저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만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입술을 바르르 떨며 허공을 향해 손질을 했습니다. 누구냐? 우리 태준이 어디 갔느냐? 우리 태준이 유치원 갈 시간인데. 노란 가방 어디 갔어? 태준은 가슴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연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만수 씨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유치원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 50억, 무기명 채권이랑 금송아지 어디 있냐고요. 제발 번호 좀 알려주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절규를 넘어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사채업자들의 눈빛이 서늘해지자 태준은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만수 씨는 그제야 태준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흐릿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구나. 태준아, 너 보물 찾기 하러 왔니? 아버지가 다 숨겨놨지. 내가 나를 여기 천국에 데려다 준 날. 그날 내가 다 묻어놨어. 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디요? 어디에 묻으셨는데요? 만수 씨는 아이 같은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대문 밑에.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내가 그 자리에 묻었어. 50억? 황금 열쇠? 다 거기 있어. 태주는 만수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뒤에서 지켜보던 사채업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들었지? 저기 정문 밑이래. 아버지가 거기 다 묻었대. 태주는 요양원 창고로 달려가 낡은 삽 한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요양원 정문 앞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지만 태준에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차에서 내팽개쳤던 바로 그 아스팔트 옆 흙바닥을 사정없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삼날이 돌에 부딪혀 불꽃이 튀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억? 50억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사채업자들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태준은 1시간 넘게 땅을 팠습니다. 이미 구덩이는 태준의 허리춤까지 깊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깡 하는 둔탁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태준은 삽을 내던지고 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하하. 아버지, 역시 숨겨둔 게 있었어. 태주는 흙 묻은 상자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눈을 빛내며 상자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것이 수백 장의 채권 뭉치일 것이라 확신하며 포장지를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돈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녹음기 한 대와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태주는 현실을 부정하며 상자 바닥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준이 당황하는 사이 요양원 정문으로 여러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습니다. 조 형사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여기 무단 침입해서 요양원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괴한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주는 경찰들을 보며 상자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형사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재빠르게 담장을 넘어 도망쳤고 홀로 구덩이 속에 남겨진 태주는 경찰들에 의해 끌어올려졌습니다. 강태준 씨, 요양원 무단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임의동행하겠습니다. 태주는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상자 속 녹음기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준 보물이라고요. 경찰서로 끌려가는 호송차 안에서 태주는 미친 사람처럼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50억의 행방이 담긴 음성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것은 태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제주도에 아주 좋은 호텔 예약해뒀어요. 거기 가면 이제 고생 끝이에요. 원장님, 이 노인네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세요. 면회도 안 올 거고 연락도 안 받을 거니까. 거길 왜 가요? 이제 그 집도 내 명의로 넘길 건데. 이거 하나면 내 빚 다 갚고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요. 그것은 며칠 전 태준이 아버지를 제주도 공항에서부터 요양원까지 끌고 오며 내뱉었던 추악한 배신의 대화들이었습니다. 만수 씨가 전대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고성능 녹음기가 태준의 모든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던 것입니다. 태준은 자신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자 비로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만든 덫이었어. 태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음기 속 태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인간 이하의 물건처럼 취급하며 돈에 눈먼 괴물의 음성. 호송차를 운전하던 경찰조차 백미러로 태준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자신이 판 무덤이 흙구덩이가 아니라 바로 이 녹음기 속에 담긴 자신의 천륜을 저버린 죄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만수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조 형사가 보낸 차량이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원장과 직원들은 이미 경찰의 조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만수 씨는 당당하게 정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태준이 파헤쳐 놓은 흙구덩이 옆을 지나며 만수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태준이 던져버린 삽자루를 지팡이 삼아 짚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준아, 보물은 잘 찾았느냐?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들리겠지. 만수 씨의 혼잣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만수 씨는 차에 올라타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제 태준에게 남은 것은 50억의 환상이 아니라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증거가 되어 돌아올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태준은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만수 씨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유산이었습니다. 태준은 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꺼내주세요. 하지만 유치장의 쇠창살은 요양원의 그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차가웠습니다. 만수 씨는 차 안에서 조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3단계를 준비하게. 그놈이 가로챘다고 믿는 법인 자금들
오늘자로 전부 사회복지법인으로 이관 절차 끝내고 태준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는 압류 신청해. 단 한 푼도 그놈 손에 들어가지 않게 말이야. 만수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연민조차 그 흙구덩이 속에 묻어버린 듯 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화려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만수 씨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자식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 그것은 만수 씨가 원한 결과라기보다 태준이 스스로 선택한 운명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가만히 눈을 감고 아내의 묘소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곧 다 끝날 것 같소? 우리 아들,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소. 경찰서 취조실에서 태준은 녹음기 증거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태준의 눈앞에 녹음기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강태준 씨, 아버님을 강제로 유기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한 혐의 인정합니까? 태준은 대답 대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속인 거라고. 그 노인네가 나를 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태준의 광기 어린 외침은 복도를 타고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줄 아버지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서울의 한 호텔방에 도착해 조 형사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이미 부도 절차에 들어갔고 설상가상으로 태준이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까지 검찰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수 씨는 서류 끝에 자신의 인감을 찍었습니다. 이제 태준은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검찰청 건물을 응시하며 복수의 마지막 장을 예고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내가 직접 짊어질 시간이다.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호텔 방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만수 씨는 낡은 전대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열쇠도 녹음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태준이 아주 어릴 적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썼던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낡은 쪽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그 쪽지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승리자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괴물로 키워버린 아버지가 토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태준의 통곡 소리는 유치장 벽을 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만수 씨의 복수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버린 아버지가 이제는 자식의 죄를 씻기 위한 심판자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태준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벽을 긁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복도는 서슬퍼런 수사관들의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만수 씨는 조 형사와 함께 검사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준이 요양원 앞마당에서 파헤쳤던 그 녹음기와 함께 지난 수년간 태준이 회사를 운영하며 저질렀던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치밀한 계획이 담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사는 만수 씨가 제출한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안경 너머로 노인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어르신,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아드님은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고소장을 접수하시겠습니까? 만수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펜을 들어 고소장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저곳에 있는 것은 내 아들의 탈을 쓴 탐욕의 괴물일 뿐입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 아이를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수 씨의 고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태준의 IT 기업 본사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박스를 들고 들이닥쳤고 태준이 숨겨두었던 이중 장부와 비자금 세탁 정황들이 속속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때 유망한 벤처 기업가로 칭송받던 태준의 명성은 단 하루 만에 천륜을 저버린 페르나로 전락하여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의 아버지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기 속 폭언이 뉴스 속보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돈에 미쳐 아버지를 오지 요양원에 버린 자식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끌려 나온 태준은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갑찬 손을 가리려 애쓰며 태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모함한 거야. 그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카메라는 그의 광기 어린 얼굴을 냉혹하게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검찰청 로비 호송줄에 묶인 태준의 앞에 만수 씨가 천천히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태준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도끼가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만족하세요? 자식을 감옥에 보내니까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자식 죽이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태준의 외침에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만수 씨는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전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준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수백억 대 금고 열쇠가 들어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주머니였습니다.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전대를 태준의 수갑찬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유산이다. 이제야 온전하게 내 주인이 찾아가는구나. 태준은 멍하니 전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수 씨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지름길이라 믿었겠지만 사실 내가 버린 것은 너를 지켜주던 마지막 방패였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법은 범죄를 잊지 않는다. 이 전대 속에 든 것은 열쇠가 아니라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다. 만수 씨의 명대사가 로비를 울리자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대 주머니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수갑을 찬 채 바닥을 기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줬어야지. 돈만 줬으면 내가 왜 아버지를 버려. 다 아버지 잘못이야. 태준의 발악은 수사관들에 의해 제지당했고 그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호송차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증인석에 서서 아들의 모든 범죄를 담담히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인륜의 가치를 저버린 태준의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은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고령의 아버지를 감금하고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존속유기 및 감금, 대규모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한다. 판결봉이 3번 울리는 소리와 함께 태준의 화려했던 인생은 완벽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태준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선고를 듣고 법정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만수 씨의 등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졌습니다. 조 형사가 우산을 씌워주며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군. 마음은 좀 어떤가?
만수 씨는 빗물에 젖은 안경을 닦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세. 저 아이가 감옥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진짜 일을 하러 가야겠네. 만수 씨는 조 형사와 함께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만수 씨가 도착한 곳은 자신이 갇혀 있던 그 오지의 요양원이었습니다. 원장과 직원들은 이미 구속되어 텅 빈 건물에는 갈 곳 없는 노인들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법인 자금을 투입하여 그곳을 인수했습니다. 쇠창살을 뜯어내고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내고 햇살이 잘 드는 넓은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천국의 섬노인 인권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만수 씨는 요양원의 가장 높은 층, 자신이 갇혀있던 그 방을 개조하여 집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국에서 벌어지는 노인 학대와 유기 사건들을 추적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수많은 부모가 만수 씨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 씨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식을 사람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태주는 매일같이 면회를 거부당했습니다. 만수 씨는 태준에게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고 영치금조차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에게 무시당하며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만수 씨가 남긴 그 전대를 떠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열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대 안에 들어있던 것은 만수 씨가 태준의 베네쩌고리에서 떼어낸 작은 단추 하나뿐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단추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인간성을 그 주머니에 담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태준은 비로소 자신이 버린 것이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버지가 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감옥의 문은 굳게 닫혔고 아버지는 이제 그에게 닿을 수 없는 높은 벽이 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노인 인권센터의 마당에 앉아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조 형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감옥에서 반성문을 보내왔더군. 읽어보겠나? 만수 씨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닐세. 그 아이의 눈물이 진심으로 땅을 적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 편지를 열어볼 수 있을 거야. 만수 씨의 복수는 단순히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천륜의 가치를 법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고 무너진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성스러운 집행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가 세운 센터의 창가마다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올랐고 아버지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만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구현되었고 배신자는 심판받았습니다. 만수 씨는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태준이도 곧 사람의 길을 찾을 것 같소? 조금만 더 기다려 줍시다. 만수 씨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천륜의 심판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도 어느덧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씹어 삼키는 동안 세상은 소리 없이 변화했습니다. 만수 씨는 아들의 탐욕이 남긴 상흔을 지우는 대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생명을 심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그러나 끝내 만져보지 못한 그 막대한 자산은 이제 만수 씨 개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수 씨는 자신을 가뒀던 제주 상간의 그 삭막한 요양원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천국의 셈이라 이름 붙인 노인 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려진 노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정원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고 식당에서는 매일 아침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번졌습니다. 만수 씨는 그곳의 이사장실 대신 마당 한 귀퉁이 텃밭을 일구며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재단 입구에 초라한 행색의 사내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몇 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태준이었습니다. 한때 맞춤 수트에 고급 시계를 차고 거드름을 피우던 위풍당당한 CEO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희끗해진 머리칼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구부정한 어깨는 그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태주는 멀리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있는 만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한참을 망설이던 태주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만수 씨의 등 뒤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 못난 놈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흙을 검게 적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몽둥이라도 들고 자신을 내쫓기를 바랐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이 마음의 짐을 덜어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흙을 털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그는 돌아선 채 태준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돈에 미쳐서 제가 제 손으로 천륜을 끊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평생 여기서 아버님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만수 씨는 한참 동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주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혹은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만수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느껴지지 않는 무색무취의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던 만수 씨는 이내 모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 아주 담담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용서이자 가장 명확한 단절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묶여 그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스스로 저지른 죄의 대가는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할 몫임을, 그리고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음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태준이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이 재단 건물 안에서 예쁘게 자란 손녀 지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지은이는 태준의 딸이자 만수 씨가 세상을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빠인 태준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낯선 방문객이라 생각하며 지나쳐 만수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노을이 너무 예뻐요. 만수 씨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의 해맑은 미소는 태준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수백억의 돈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노을이 붉게 물든 정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통곡하는 아들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만수 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대지를 덮었습니다. 만수 씨는 지은이에게 들려주듯, 그리고 세상의 모든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경고하듯 나직한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살아보니 그렇더구나.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사랑은 샘물과 같아서 나눌수록 깊어지는 법이란다. 너는 평생 목마른 부자가 되기보다 남을 적셔주는 샘물 같은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 이 할아버지가 너에게 남겨줄 진짜 유산이란다.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뒷모습 위로 태준의 참의 어린 울음소리가 잔잔하게 흩어졌습니다. 무너진 천류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비극이 남긴 자리에 정의와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의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고 진정한 유산의 의미를 남긴 채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